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공포의 대상이었던 방사선을 눈으로 보고 피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고글을 쓰고 보면 방사선 방출 여부를 색으로 볼 수 있는데 방사성 물질의 위치와 세기도 알 수 있어 피폭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식용유와 같은 식용 원료가 아닌 버려지거나 먹을 수 없는 식물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가 개발됐습니다. 석유 항공유와 가장 비슷한 성분을 가진 데다가 대량 생산 가능성도 확인해 상용화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태풍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서 태풍의 경로와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상 관측선인 기상 1호는 바다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태풍 예상 경로를 예측하는데 지난해부터 AI 기술이 더해져 예보 시간은 줄고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헛줄 없이도 선박을 고정하는 자동 계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직접 줄을 당겨 고정해야 해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많았었는데 이번 기술로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5월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피해자들은 피부 괴사 등 심각한 부상을 겪었는데요.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폭 위험을 피할 수 없고 피폭 이후에도 스스로 피폭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이나 고글을 이용해 방사선 피폭 여부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설량 방사선에 피폭된 피해자의 손입니다. 손가락이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맣고 살갗이 다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사선에 피폭되면 세포가 손상돼 신경계와 심혈관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사선이 눈에 보이지 않아 피폭 위험을 미리 알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이나 고글로 방사선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방사선 검출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고 증강현실로 구현해 고글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개발한 앱을 연 뒤 작업 공간을 카메라로 비춰보면 방사선 물질의 위치와 세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고글로 보면 방사선이 강한 곳은 붉은색, 약한 곳은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작업자와 방사성 물질과의 거리를 알려줘 피폭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베이 메터는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주변에 이제 방사선 오염을 측정을 하는 이제 방사선 안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방사선 안전 사고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단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외국산 방사선 검출기는 한 대에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인데다가 통제구역 안에서 통신 신호 처리가 불안정해 정확한 방사선 검출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술은 방사선 검출기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서로 무선으로 연결돼 차폐 공간 안에서도 방사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도 약 100배 낮춰 국산 방사선 검출기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에 혹은 우리 공장의 주차장에 라도는 얼마나 있는지, 방사선은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면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생산 현장이나 병원, 원자력 발전소, 연구시설 등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풀과 폐 목재 등 버려지거나 먹을 수 없는 식물 원료를 이용해 항공유를 개발했습니다. 석유 항공유와 가장 비슷한 성분을 가지면서도 탄소 배출량은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서 항공업계의 친환경 대체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인천 하네다 노선으로 가는 항공기에는 특별한 항공유가 들어갑니다. 기존 석유 항공유에 식용유, 팜유 등으로 만든 지속가능 항공유 1%가 섞여 있습니다. 항공기는 같은 거리일 때 승객 한 명당 탄소 배출량이 기차보다 무려 20배나 많은데 지속가능 항공유를 1%만 섞어도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7년 항공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는 지난 8월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친환경 항공유 상용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지속가능 항공유는 석유 항공유보다 2배에서 3배 비싼 데다가 식량 자원을 활용해 대량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풀과 폐목재처럼 버려지고 먹지 못하는 식물 원료로 지속가능 항공유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식용유나 팜유, 대두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제 원료 공급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폐목재 기반의 바이오매스를 중점으로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기존 지속가능 항공유는 석유 항공유의 일부 성분인 47%만 대체할 수 있어 석유와 혼합해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나무와 풀을 분해해 얻은 기름에서 나프텐과 방향족 등 나머지 53%의 고에너지 성분이 담긴 새로운 지속가능 항공유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석유 혼합 없이도 항공유를 100% 대체할 수 있어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항공유 생산 공정을 100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는 데에도 성공해 대량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가 실용화가 된다면은 일반적인 항공유로 사용하는 일정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한 항공유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연구진은 현재 확보 중인 연속 운전 기술을 파일럿 규모에서 실증하는 등 추가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그동안 더디기만 했던 항공 분야에서의 탄소 중립 진행에 조금씩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문을 연 5월 27일이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조성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한 의의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다가올 우주항공 경제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내년 5월 27일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과학기술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우주항공의 날 기념 행사를 기획하고 누리호 4차 발사 등 주요 일정과도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라스틱 등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과학계에서 다양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재활용 기술 대회를 열고 무려 우리 돈 42억 원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재활용 기술 개발 대회 소개 페이지입니다. 대회 이름은 루나 리사이클 챌린지, 우리 돈 약 42억 원의 상금을 걸고 2개 부문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체 폐기물로 유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가상 환경,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부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활용 장치와 시스템을 실제 시제품으로 제작하는 부문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나 화학업계가 아닌 우주업계가 이렇게 재활용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사는 달에 사람을 정착시키기 위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에 사람이 머물게 되면 음식 포장지나 부품 폐기물 등 쓰레기가 많이 생겨날 텐데요. 이런 쓰레기를 지구의 도로 가지고 돌아오려면 우주선 무게가 늘면서 연료가 추가로 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달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을 줄이고 우주 탐사에 필요한 제품으로 재활용할 기술이 중요해진다는 게 나사의 설명입니다. 앞서 195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우주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자레인지나 MRI 등 현대까지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들이 탄생했는데요. 달 유인 탐사를 위해 개발될 이번 재활용 기술 또한 지구에 많은 도움이 될지 기대됩니다. 이번 루나 리사이클 챌린지는 내년 3월까지 진행되고 또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잘 때 숨을 쉬지 않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5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수면 중 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면 급성 심장 정지 위험이 54%나 증가해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30대 남성은 코골이가 심하단 아내의 말을 듣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검사 결과 잠자는 동안 140여 차례나 숨을 쉬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특히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났는데 계속 피곤한 느낌이 좀 들고 자고 일어났 직후에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고요. 오후에 밥 먹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뻗어버립니다. 잠을 잘 때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만 5천 명에서 5년 만에 15만 3,800명까지 불어나 341% 급증했습니다. 남성은 30, 40대, 여성은 50, 60대에서 발생률이 높았는데 위급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급성 심장정지 위험이 54%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심혈관 기저질환이 없는 18세에서 64세 사이에서 수면 무호흡증은 급성 심장정지 위험도를 76%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코를 자주 골거나 숨이 막힐 것 같아 깬 적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만이나 고혈압, 잦은 흡연과 음주가 악영향을 끼쳐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좋고 잠잘 땐 옆으로 누워 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심할 경우엔 인위적 압력으로 기도를 여는 양압기를 착용하거나 비강 수술 등을 받아야 합니다. 코뼈가 휘어 있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편도가 크다든지 그다음 목젖이 너무 길다든지 혀가 너무 두껍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증상이 약해도 수면질이 떨어져 일상에 지장을 주는 만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료를 받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과 인력이 있는데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낸 응급의료 거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10대 A양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근처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숨졌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대구 가톨릭대 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고 대구 가톨릭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 민족의 삶과 정신이 깃든 소나무들이 집단으로 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른바 기후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겨울 국내 최대 금강소나무 서식지인 경북 울진의 모습입니다. 흰 눈이 내린 경사면에도 깊은 산속에도 소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봄철 가뭄 이후 습기를 머금은 눈이 계속 내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광경입니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꼽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광합성량은 더 늘어나려고 하는데 수분이 공급이 안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그런데 소나무가 맥없이 죽어가는 게 경북 울진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원이 지난해 주요 국립공원 소나무를 조사해봤더니 고사한 소나무가 태백산은 480개체, 설악산은 41개체, 소백산은 34개체, 오대산은 11개체, 치악산은 4개체였습니다. 특히 설악산 장수대, 태백산 조록바위봉과 쌀이제 부근에서는 집단 고사 현상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이 해발 고도와 위치 지수 등 변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설악산 전체 소나무 가운데 47.8%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나무는 치악산의 경우도 40%가 넘었으며 태백산 30%대, 소백산과 오대산도 20%가량 됐습니다. 고사 위기 소나무는 해발 고도가 낮은 사면, 즉 암석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기후 스트레스 탓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생리적인 생태적 균형을 잃어버려 과거 좋은 환경 때보다 수명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나무 숲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 가운데 36.9%를 차지할 정도로 광활합니다. 이 때문에 소나무 고사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피해는 소나무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늦더위 탓에 예년보다 늦어진 가을 단풍철이 국립공원 방문량 지표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백암사무소에 따르면 전남 주요 단풍 명소인 장송군 백암산, 백양사 일원의 단풍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늦게 물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 남부지방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마지막 주말부터 11월 첫째 주말 사이 백양사를 찾은 가을 나들이객은 지난해 10만여 명에서 올해는 7만 2천여 명으로 약 28% 줄었습니다. 반면 이달 4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1월 초중순 2주 동안 방문객은 17만 5천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최근 11월 태풍이 동시에 4개나 발생할 정도로 태풍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었지만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는 기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태풍의 눈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김민경 기자가 기상 관측 선박과 국가태풍센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슈퍼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상관측선 기상 1호가 급히 출항 준비를 마칩니다. 기상 1호 곧 출항합니다. 이 배는 수온과 연분은 물론 라디오 존대 같은 고층 기상 관측 장비도 탑재해 바다를 이동하면서 해양과 대기 정보를 폭넓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육지처럼 고정된 관측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태풍이 예보되면 예상 경로에 미리 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바다에 둥둥 떠서 기압과 파고 등을 관측하는 표류 부위인데요. 태풍이 접근하기 전에 선박이 미리 예측 경로에 가서 투하해 태풍 이동 시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표류 부위는 태풍이 올라오는 동중국해를 넘어 태풍이 자주 발달하는 타이완과 필리핀 해상까지 설치돼 관측을 준비합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 굉장히 저 아래쪽으로 남이 30도, 31도 선까지 내려가서 표류비를 띄운다면은 태풍이 이동 경로에서 그 해상 자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태풍의 강도와 세기,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걸 갖다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태풍 관측값은 예보관의 기초 자료로 쓰이고 수치 예측 모델에도 반영됩니다. 지난해부터는 태풍 예보 분석에 AI, 인공지능 기술도 더해졌습니다. 변질돼가는 태풍으로 이 약화되는 태풍들 같은 경우에는 중심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얘들은 과거에 있는 여러 사례들을 위성 기반 자료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4분 만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은 중심 부근인 눈에서 바람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눈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한데 AI가 신속하게 찾아내 예보관의 분석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주는 겁니다. 기상청은 점차 강력해지고 늦은 시기까지 발생하는 태풍에 대응하기 위해 표류 부위 관측을 확대하고 태풍의 눈뿐만 아니라 강도와 크기까지 분석이 가능한 AI 기술을 개발해 태풍 예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려면 줄을 당겨 묶기 위해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요. 사람 없이 자동으로 접안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아덴만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최영함 입항 환영 행사를 눈물바다로 만든 헛줄 사고. 부두와 배를 연결한 헛줄이 끊어지며 장병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월에는 부산에서 배에 헛줄을 걷어내던 1.5톤 트럭이 작업자와 함께 바다로 딸려 들어가 1명이 숨졌습니다. 선박을 항구에 대려면 작업자가 직접 줄을 당겨 고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최소 5명이 배에 타야 합니다. 배가 클수록 장력이 세져 합성 섬유로 만든 헛줄이 끊어지거나 철로 된 와이어가 마모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배를 항구에 자동으로 고정하는 자동 계류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배가 항구에 다가오면 진공 흡착 패드가 튀어나와 고정하고
유압기구로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한 기당 200kN의 힘으로 당겨 접안시킬 수 있어 6,000톤급 한바다호라면 3기가 필요합니다. 크기가 더 큰 컨테이너선은 기계의 숫자를 늘리면 됩니다. 기존 수작업에 의한 선박 와이어링 작업은 불필요한 인원을 선박에 승선시켜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동 계류 시스템은 자유로운 선박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 기술이며 처음부터 사업화를 목표로 시작한 이번 연구는 내년 한바다호를 통해 최종 성능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 다른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 유출 논란이 벌어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두고 법원은 2번 연속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를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연세대의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제재가 없던 거로 보이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이유였습니다. 260명 정도의 예비 합격자의 기대보다 이 공정성 결여의 시험을 본 1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입을 피해가 더 크다. 연세대가 또다시 항고하며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 시한은 다음 달 13일,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술을 봤던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대입 눈치 싸움을 앞두고 혼란스럽다고 호소합니다. 정시 지원을 할 때도 이제 연대를 수시로 어느 정도 붙어놨다 보니까 더 높은 대학교들을 이제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확신이 안 들다 보니까 입시업계는 연세대에 응시하지 않은 다른 수험생까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연세대학하고 중앙대학에 붙은 아이가 연대에 붙은 줄을 모르면 중앙대에 등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중앙대학교에 들어가려가 한 명이 못 들어가는 거죠. 연세대 측은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겠다면서 재시험이나 정시 2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논술 시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하지만 담당 부처인 교육부는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수시 전형이 끝나는 다음 달 26일까지 대학 측이 방안을 마련하란 주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건 논술 전형 지원자의 기회가 사라져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합리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엄중함을 잘 알고 있고 어떻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당부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법적 공방 속에 혼란은 오롯이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냉전 시대의 소련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를, 미국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성공하며 우주 탐사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넘게 지난 요즘 민간 기업들의 참여로 우주 개발은 다시 전성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로켓 추진체를 역추진으로 착륙시켜 재활용하고 나무로 된 인공위성을 개발해 우주 쓰레기를 줄이는 기술이 발명되는 것처럼 이번 나사의 공모대회에 참신하고 효과적인 재활용 기술이 많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